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 제한 등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2주간 유지하면서 방역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착용부터 해제할 방침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만 5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2만 2천여 명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도 이틀 연속 900명대를 유지하면서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격 회동하며 공동정부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안철수 위원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오전 안 위원장 주재 회의에 참석하며 일단 갈등서를 봉합한 모양새지만 불씨는 남아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최대 명절로 꼽는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맞은 오늘, 북한은 오늘 밤 김일성 광장에서 대공연과 불꽃놀이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명의 사상자가 나온 서울 영등포구 상가 화재가 30대 남성의 방화로 시작된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 주변 CCTV를 조사한 뒤 상가에 불을 질러 사상자를 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미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몇 달 이상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고위급 인사를 보내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검수완박에 대해서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야반 도주를 벌이느냐라면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이틀째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 입법에 앞서 자신을 먼저 탄핵하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서울 고등검찰청입니다. 네, 한동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첫 출근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조금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고등검찰청에 처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각오와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대단히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총력을 다해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특히 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민이 입게 될 피해가 너무나 즉각적이고 심대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자는 또 편향된 검찰 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앤장 변호사인 아내와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성실하고 솔직하게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특정 사건이나 방향을 전제로 말하는 건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다면서 업무 처리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똑같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제를 구현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틀째 국회에 갔는데 강경한 발언을 했다면서요? 네, 김호수 검찰총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검찰청이 아닌 국회로 출근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통과 저지를 거듭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하는 것과 관련해서 김호수 총장은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이 함께하는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입법 절차에 앞서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의 총장인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 총장은 이어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열쇠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검찰의 입장을 전할 예정입니다. 또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다시 만나 법안 저지 설득에 주력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오늘 아침 이른바 검수완박 문제점 Q&A라는 자료를 만들어 기자단에 배포하고
여론전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YTN 오철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찬 회동을 통해서 인사 갈등을 봉합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아침 출근길에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지만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국민께 다시 실망을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업무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임기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을 완수할 생각입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됐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시행 2년 1개월 만에 거리 두기가 종료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자, 김부겸 총리가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신규 환자와 위중증 환자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0%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만큼 거리두기 관련 제한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10명, 영업시간 자정까지로 되어 있는 현행 거리두기는 다음 주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행사나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번 거리두기 해제는 2년 1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 동안 운영 제한을 권고하면서 첫 거리두기를 시작해 그동안 수위를 조정하며 지금까지 유지해왔습니다. 거리두기는 종료되지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됩니다. 정부는 당초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하되 실외는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를 제외하곤 전면 해제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인수위원회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 속도 조절을 주문함에 따라 적용 시점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선 2주 후에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행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동안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잠시 뒤에 중대본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종료 세부 내용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확진자 추이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2만 2천 명 적은 1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7만 9천 명, 2주 전보다는 15만 4천 명 정도 줄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99명으로 전날보다 37명 많긴 하지만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줄면서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2.2%포인트 하락해 40%대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는 264명, 누적 사망자는 2만 6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모든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반가워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날만 기다렸다, 적자를 겨우 버텨왔다 라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야 마음을 놓고 장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홍대거리에 있는 음식점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다는 발표에 상인들이 반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음식점은 홍대거리에서 30년 정도 영업을 이어왔던 철판 볶음밥 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던 지난 2년 동안은 이곳에서 폐업 위기를 숱하게 겪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주점처럼 이곳이 밤 늦게까지 영업을 이어가는 곳은 아니라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거리에 인파가 줄고 손님도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관련해서 임대료도 못 내는 경우도 생겼다고 합니다. 수천만 원 빚도 생겼고 인건비 부담을 못 견뎌서 가족끼리 영업해야 하는 위기에 몰리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는 소식에 다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든다고 합니다. 이렇듯 거리두기가 있었던 지난 2년 동안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을 목전에 두고 버텨온 게 사실입니다. 공실률이 30%에 육박하는 홍대거리 안쪽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끝나면 다시 영업을 시작하겠다는 안내문이 붙은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발표로 자영업자들은 희망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못해서 큰 타격을 입었던 주점업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호프연합회 측은 밤 9시, 10시 영업 제한이 있을 때면 사실상 장사를 못한 회원 가운데 20에서 30%는 아예 가게를 닫을 정도로 힘들었던 상황을 견뎠다고 합니다. 각 자영업자 단체 회원이 모인 코로나 피해자 영업총연합 측 단체 대화방도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며 자축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일상 회복은 반가운 일이지만 다시 감염이 번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와 시민의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엔 새 정부가 손실보상률을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공약을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거리에 있는 음식점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거리두기가 조정되면은 이제 의료 체계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네, 중대본 브리핑 현장으로 취식을 가보겠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일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됩니다. 이러한 해제는 별도의 종료 기간 없이 앞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새로운 변이의 출현이나 동절기를 맞아 다시 대규모의 유행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을 경우 거리두기의 재발동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마스크의 경우 비용 효과성이 우수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 조치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관심이 컸던 실외 마스크의 경우 해제 필요성도 제기되었으나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본에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 마스크의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방역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선제 검사와 면회 금지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유지하되 향후 방역 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해제 결정으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 반간 적용해 오던 영업시간이나 사적 모임의 제한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 사회는 일상 회복을 재개하게 되며 그동안 제약을 받았던 많은 일상의 모습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과 의료진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입니다. 국민들과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분들께서 장기간의 거리두기를 참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리두기는 이제 해제되지만 아직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긴장을 풀고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일상을 회복하는 노력을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이후에 방역과 의료 체계도 일상과 조화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재편해 나갈 것입니다. 오미크론의 유행 이후를 대비하며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방역 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오미크론 등장으로 위험도는 낮아진 반면 소규모의 유행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일상적인 대응 체계로 방역과 의료 대응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4월 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 의무를 해제해 나갈 것입니다. 오미크론의 위험도는 낮아진 반면 현재 의료 체계는 오미크론 이전에 높았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음압 격리를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효율성과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코로나 증상보다 기저질환 치료가 중요해지며 일반 의료 체계 전환이 필요한 점도 등급 조정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참고로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대부분인 오미크론의 특성을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30% 이하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되 안정적인 체계 전환을 위해 4주 정도의 이행기를 가지며 체계를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계속 유지됩니다. 약 4주간의 이행기 동안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한 대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재택치료는 현재 고위험군에 집중한 관리체계를 유지하되 외래진료센터 등 대면진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축소된 응급실 자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분만, 투석 등도 일반 병상에서 치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가동률이 낮은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며 일반 병상의 치료 역량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있어 의료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감염병 등급 조정이 해결되었기에 의료계에서도 확진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략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치고 방역 상황을 평가하여 본격적인 체제 전환을 실시하겠습니다. 이행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체제 전환이 실시되면 상당한 변화가 수반됩니다. 우선 7일간의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재택치료와 격리 치료를 중단하게 됩니다. 모든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이 부과됩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 유지하여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수한 격리병상은 코로나 증상이 심한 확진자를 치료하고 증상이 경미한 확진자의 기저질환 치료는 일반 병상에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감염관리는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요양시설 내 기동 전담반을 확대하고 보건소와 요양시설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응급 상황 또는 입원 치료 시 우선적으로 입원이 가능한 일명 패스트트랙도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검사와 역학조사 체계의 전환 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과 참여 덕분에 오미크론 유행 정점을 안정적으로 견뎌내고 다시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리두기 해제가 가능해진 것은 전적으로 성숙하고 훌륭한 시민의식을 보여진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동안 헌신해 주신 의료진과 의료 관계자분들, 방역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 의료진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낮은 치명률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일상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를 순조롭게 달성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과
고령층의 경우 예방접종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에 대처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의 회복을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방역체계 변화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체계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단검사는 신속한 치료를 위한 체계로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PCR 검사를 진행 중이며 진단검사와 처방의 빠른 연계를 위해 의료기관 신속항원 검사 결과를 한시적으로 확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단검사 후 신속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민간 의료기관 중심의 진단치료 체계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소 등 공공진단검사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와 고위험군으로 집중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안착기 이후에는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단검사 체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역학조사 체계 전환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이후 역학조사가 간소화되어 현재는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접촉자 조사와 병상 배정을 위한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근거 중심의 역학 대응을 위해 다양한 근거 확보를 위한 조사를 시행하여 선제적으로 위험 징후를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대상으로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조치하고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근거 기반의 접종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확진자 증가로 중요성이 커진 코로나 확진 후 후유증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미래 질병 부담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과 방역 대응 시스템 고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앞으로 있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참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입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거리두기 해제되고 그로부터 또 일주일 뒤면은 의료 체계도 조정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또 의료 체계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해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정기석 인수위 코로나19 대응특위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참 반가운 소식이고요. 코로나19가 사실상 끝났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교수님? 절대로 안 되죠. 아닙니까? 네. 코로나19는 우리나라가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가서 아마도 뭐 세계보건기구나 아니면 각 주요 나라들이 이제 우리는 거의 끝났다. 그야말로 엔데믹으로 전환되었다라는 선언들이 속속 나와야 우리나라도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럼 오늘 이 결정은 어떤 판단에 의한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객관적으로는 지금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요. 환자가 이제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병의 독성이 많이 낮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중증, 치명률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인데 과연 이제 속도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범위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100% 다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역 조치의 어떤 상징이었던 거리두기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변화를 맞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우선 이제 저녁 시간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자영업자 뭐 상인들이 마음대로 검사 저걸 할 수 있고 장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이는 것도 마음대로 모일 수가 있겠습니다.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일반인들로서는 가장 큰 그 자유가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조금 그냥 인내심을 갖고 당장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스크는 일단은 2주 더 지켜본 다음에 실외 마스크를 해제할지를 결정하고
실내 마스크는 일단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아까 이제 총리 발표가 있었는데 마스크가 사실 상징적이기도 하고 사실 저희 피부에 와닿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외 마스크는 사실 별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교수님 어떤 쪽 입장이신가요? 저도 사실은 혼자 산에 집 앞에 있는 산에 갈 때 마스크 벗고 다닙니다. 네. 이제 앞에 누가 오면 미안하니까 이제 사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2m 떨어진 상황에서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예. 마스크를 쓰라는 법이 아닌데요. 그렇군요. 이제 이거를 일시에 다 해제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자세한, 그러니까 약간 의학적이거나 방역적인 거에 조금 어두운 분들이 이제 실수를 할 염려가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는 10만 명대의 환자를 예.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암만 야외라도 아주 가까이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오랫동안 같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환자다. 그러면 병이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거 저런 이제 예외를 자꾸 두다 보면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뭐 혼선이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과하게 이제 대응하는 분도 계시고 또 부주의한 분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야외 지하철 그 정류장에서는 벗어도 되거든요. 아 지금도요? 지금도 떨어져 있으면 벗어도 됩니다. 네, 예, 야외, 그러니까 실외에 있는 거에서는요. 근데 또 들어갈 땐 또 써야 되고, 예, 이러니까 그거를 기민하게 다 계산을 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이죠. 예. 그러면 교수님 한 가지 마스크에 대해서 실내 마스크를 벗는 것은 언제쯤이면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분간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요, 실내 마스크가 지금 마스크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 다 해왔던 거고요. 미국이나 유럽 각국도 환자가 올라가니까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를 써라, 예. 실내에서는 써라라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것은 그냥 당분간 좀 포기하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네. 정말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고 정말 수월한 치료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오미크론 이후에 어떤 변이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이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의 정체가 아주 안정이 됐을 때, 우리가 예측 가능할 때 그때는 마스크를 좀 벗고도 그래 걸리면 뭐 치료받고 또 나 예방주사 맞았으니까 거의 안 걸릴 거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과연 그 시기가 몇 달 안에 온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쉽지 않을 수 있겠군요. 네. 아무래도 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수 제한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마스크 착용은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그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가장 엄격한 잣대를 유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사나 집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사 집회도 이제 자유롭게 됩니다. 예. 예, 뭐 299명까지만 뭐 허용했던 게 이제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그 과연 실내에서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되겠지만 실외에서 대규모 행사를 할 때도 마스크를 그러면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봐가면서 좀 속도를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뭐 예컨대 야구장이나 이런 데는 야외지만 가까이 붙어 있는데 지금은 그래서 써야 되는데 일단은 그것도 일단 해제가 다 되는 거죠. 예, 당분간은 할 수 없지만 이제 점차적으로는 우선 그쪽 해제가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2주 후에 이제 그걸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 조금 전에 그 감염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쉽게 자세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예, 사실 이 부분은요, 국민들께서는 크게 그렇게 뭐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딱 하나 다가오는 것은 네. 내가 부담이 좀 는다는 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게 국가에서 부담을 하지만 네. 2등급이 되고 점차적으로 이제 완화가 됐을 때는 본인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건강보험료에서 이제 건강보험으로 이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만 저는 사실 1등급에서 2등급 내리는 것도 좀 실외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조금 조심스럽게 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었고, 또 네. 실제로 인수위 코로나 특위에서도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냈었습니다. 왜냐하면 1등급에서 2등급을 가는 게 많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요. 예.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2등급으로 내려놓으면은 감염 검사를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병이 난 것 같으면 검사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안 해 그러면은 못 하는 거죠. 법적 권한이 없어지는 네. 것이고요.
그전에는 우리가 역학조사라는 걸 하면서 증상이 있나 없나를 유무선으로 확인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적 근거가 없어집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그 다음에 이제 위치 파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꼭 중요한 지표 환자이면 위치 파악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번 겨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시 1등급으로 다시 올리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정 감염병은요, 1, 2, 3, 4급으로 돼 있고 상당히 한번 정하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그리고 1등급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신종 인플루엔자 들어있고요. 해외 감염, 유입 감염병 다 들어있고요. 메르스, 사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실제로 1등급이 안 된다고 보는 것들도 꽤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급으로 내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내렸다가 나중에 다시 만일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고 그러면 다시 또 1등급을 또 올려야 되죠. 그런 불편한 행정 행위를 꼭 해야 되나? 국민들은 모릅니다. 자기 돈도 내는 것만 불편하고 나머지는 똑같은 거고요. 관리하는 측에서만, 즉 정부나 의료기관에서만 1등급, 2등급의 차이를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그걸 자꾸 2등급을 선언하기보다는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는 위중증 환자 발생률 0.2%인데요. 네. 이거 0.1로 줄여야 됩니다.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특효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렘데시비를 갖다가 적재적소에 제때 치료하면은 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복지부 장관 발표에서도 패스트 트랙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보호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직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치명률과 중증 이완율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등급만 내린다고 했을 때에 불가피한 환자 발생은 어쩔 수 없고 그 어쩔 수 없는 환자 발생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맞는다면은 거기에는 사실은 당하지 않아도 될 위중증 환자라든지 당하지 않아도 될 사망자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준비를 탄탄하게 하고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제 가도 되겠다. 이 정도는 희생을 무릅써도 되겠다라는 지표를 가지고 가자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가 조금 어중간하게 25일부터 2등급으로 내리되 그 관찰기를 한 4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면서 이제 다음 정부에서 이제 떠넘긴 그런 모양새가 됐죠. 어쨌든 혼선이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사실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거에 대해서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11월에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을 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오기도 했잖아요. 코로나가 다시 확산을 하면서 이번에는 좀 다르겠습니까? 어떨까요?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일단 치료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병의원들이 이제 진료에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날씨가 좋아진다는 굉장히 자연의 정말로 이거는 정말 법칙입니다. 따뜻해지면 호흡기 바이러스는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는 성공할 거라고 보고요. 지난번에 실패한 이유는요. 한겨울을 향해서 날씨가 가고 있고 사람들은 다 실내에 이제 모여 있게 되는데 환자가 자꾸 증가하는데 그걸 갖다 그냥 풀어버린 거거든요. 네. 지금은 일단 오미크론 유행은 이번 이걸 계기로 해서 줄어들면서 일단은 정착을 하고 오미크론 대응은 이걸로 끝날 거다라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만약에 또 나오고 또 겨울 가까이 되고 그러면 또 유행이 다시 대유행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거는 저는 거의 뭐 예외 없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독감이 안 온 것이 이제 마스크 때문에 안 온 거고 해외 여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안 온 건데요. 만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라들이 풀리면서 여행이 자율화되고 그다음에 독감이 좀 오는 정도의 수준이면 또 마스크를 그때 가서는 벗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때 되면 새로운 변이가 있든 없든 간에 새 유행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의료 체계가 훨씬 더 단단하게 구성이 돼 있고 치료 약제도 한두 가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백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한 번 맞으면 뭐 한 6개월, 1년 간다는 그런 백신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안정되게 정말 코로나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정기석 인수위 코로나19 대응특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격 회동하면서 공동정부 추진 의지 거듭 확인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네, 출근길에 임무를 완수하겠다면서도 공동정부가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다고 뼈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윤 당선인이 안 위원장이 주재하는 간사단 회의에 함께 참석하면서 갈등 해소를 알렸지만 불안한 봉합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 전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출근길 어떤 메시지를 남겼습니까? 네, 안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통이동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이곳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일이 있었다고 뼈있는 말을 먼저 던졌는데요. 그리고서는 국민께 실망드릴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데 윤 당선인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업무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임기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을 완수할 생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안 위원장이 주재하는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며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당선인은 회의에서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며 물가 상승 등 민생 문제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각 분과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전부 우리가 종합적으로 민생을 챙긴다는 그런 공통된 그런 과제를 가지고 앞서 안 위원장은 새 정부 내각 인선에서 자신이 추천한 인사들이 모두 배제되면서 어제 하루 모든 업무에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윤 당선인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의 전격 만찬 회동을 통해 공동정부 추진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단 파국은 면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선 등을 둘러싼 안철수계 인사들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라 언제든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후에 처음으로 노동계를 만난다면서요? 네, 윤 당선인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 방문해서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는데요. 재계와는 당선 이후에 계속 소통을 해왔지만 노동계와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금융 서비스 등 노동 쟁점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전에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 내정자와 만났는데요. 12월에 한 차례 만난 사이인 윤 당선인과 크룩스 대사는 오늘 만남에서 한영 양국 정부 우호 확대에 공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스웨덴과 핀란드가 서방의 군사 동맹이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추진하자 러시아가 이 나라들의 코앞인 발트해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도 핀란드가 오는 6월 나토 정상회의 때 가입을 신청하고 스웨덴도 그 뒤를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확장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뜻하지 않게 북유럽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추진으로 불똥이 튀자 다급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나서 핵무기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적대국이 늘어나는 만큼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방어 수단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상군과 방공망, 해군력을 강화하고 발트해에 핵을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크렘린궁도 군사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Есть действующее поруч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президент Министерству обороны представить предложение по усилению западного нашего фланга. 스웨덴과 핀란드는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그동안 군사적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나토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국민 여론도 나토 가입을 원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We will have the discussions within the Finnish Parliament upcoming weeks, but I think our process will be quite fast. It will happen in weeks, as I mentioned. 일각에선 핀란드가 오는 6월 나토 정상회의 때 가입을 신청하고 스웨덴도 뒤를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토 확장 저지를 막기 위해 감행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오히려 중립국의 나토 가입을 촉진하는 자충수가 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이 전쟁을 쉽게 끝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미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 직접 방문해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러시아와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지우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수개월이나 심지어 그 이상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We believe there is a good chance that the fighting will be protracted, that this will go on for months or even longer. 이에 따라 미국은 무기 공급 등 군사 원조에 그치지 않고 고위급 인사를 키이우에 보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 미국의 지지를 보여주겠다는 차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뒤 이 논의가 시작됐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유럽연합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에 이어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주변국 정상들도 우크라이나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사되더라도 안보상 우려 때문에 사전 발표 없는 깜짝 방문이 될 수밖에 없고 전황 탓에 불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오늘이 북한의 이른바 태양절입니다. 아직까지 특이 징후는 없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핵으로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코노믹 클럽과의 대담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핵탄두를 실어 북한이 원하는 미 본토의 목표물을 실제 타격할지는 의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에서 갱도를 가동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모습을 담은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3번 갱도 입구에서 회색으로 보이는 토사 더미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적은 분명하지 않지만 갱도 입구 남쪽에 나무들이 사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집행 정지를 해달라는 신청, 신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출석에 앞서서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은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할 만큼 가혹하다면서 대학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판단받기 위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에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상가 화재가 30대 남성의 방화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오늘 오전에 화재 현장 주변 CCTV를 조사한 뒤 상가에 불을 질러서 사상자를 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상가 주민과의 관계 등을 상가 상인들과의 관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제 올해 두 번째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물가 잡는 것 시급합니다마는 당장 가게들의 입장에서는
연간 수십만 원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이자 부담 늘다 보면 또 소비가 줄고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당국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를 4차례 모두 1%포인트 올린 한국은행. 가장 큰 이유는 치솟는 물가입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마저 1년 만에 35% 넘게 폭등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장기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는 당분간 4%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상승률도 2월 전망치인 3.1%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금리를 높이면 시중에 자금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물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고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통화 정책만으론 관리할 수 없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이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인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잡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원자재 가격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비용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흔히 말하는 국내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막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칫 대출받은 사람들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계빚은 1,8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일 때마다 이자 부담은 3조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가계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그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그 가정하에서는 부동산 보유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세를 더디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안 한다면 인플레이션을 막기 힘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새로 출범할 정부가 물가와 경기, 실수요자 보호까지 다 챙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정부가 국제선 운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입국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입국자들을 관리하는 공항 송환 대기실 직원들이 대거 해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외국인이 거칠게 공항 직원 멱살을 잡습니다.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구급대가 출동하는가 하면 밀입국하려고 화장실 벽을 뜯기도 합니다. 모두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위변조 여권을 사용하는 등 여러 이유로 국내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42명에게 뺨을 맞고 폭언을 듣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이제 외부 병원이라든지 그 검사 기관을 가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승객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동안 저희가 안내라든지 동행 업무를 이제 더 병행하는 이제 그런 업무들이 더 늘어났고요. 코로나 위기는 이들에게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입국자 감소로 송환대기자도 크게 줄자 일거리가 없어진 이들은 돌아가며 무급휴직을 하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위안이 됐던 건 용역업체 소속이던 신분이 법무부 공무직으로 바뀔 예정이란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법무부 공무직 전환에 배정된 예산은 5억 원으로 단 15명만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입국 거절 사례가 크게 줄었다는 게 이유인데 정작 입국자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공항 하루 평균 입국자 수는 1,500여 명에 불과했지만 최근에 11,000여 명으로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68명까지 논의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코로나가 오니까 이제 인력을 감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고용만 유지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면서 견뎌보겠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입국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전원 고용 여부에는 확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확대가 되거든요. 거의 2배. 그래서 이제 입국자가 늘고 그러면 또 당연히 입국이 이제 불어대는 분들도 이제 늘게 되고 추가 예산은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에서는 노력하겠다. 이대로라면 오는 8월 송환대기실 직원 20명이 일터를 떠나야 하는 상황. 직원들은 전원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2년 넘게 중계로만 볼 수 있었던 골프대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대회장을 찾은 갤러리들은 곳곳에서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처음 출전한 지난해 3관왕 박민지 선수의 티샷에 이어 LPGA에서 활약하는 김세용 선수가 등장하자 관중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2019년 11월을 마지막으로 관중을 받지 않았던 골프대회의 문이 3년 만에 열렸습니다. 흐리고 쌀쌀한 날씨의 평일이지만 700명이 대회장을 찾았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니까 선수와 직접 호흡을 하면서 저도 같이 플레이하는 것처럼 재밌게 봤습니다. 뜨거운 응원에 선수들도 기운을 얻습니다. 아무래도 버디를 하고 난 후에 저희가 그냥 너무 밍밍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는 갤러리 분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지나간다면 좀 약간 아드레날린이랑 엔돌핀까지 나오면서 다음 홀의 버디로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LPGA가 일단 갤러리 입장을 허용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하진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니까 아침에 추웠지만 더 힘내서 경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갤러리들은 좋아하는 선수를 만나 추억을 남기며 즐거운 시간도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사인하니까 되게 좋네. 신기하다. 발발굽 받았어요. 행운의 상징. 감사합니다. 성큼 다가온 봄과 함께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썰렁했던 그린도 코로나19 이전 모습을 조금씩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박찬욱 감독과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한 한국 영화 두 편이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습니다. 칸 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75회 영화제의 공식 초청작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과 일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첫 한국 영화 연출작인 브로커가 경쟁 부문에 진출했습니다. 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난 배우 이정재 씨의 첫 영화 연출작인 헌트도 비경쟁 부문인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받았습니다. 칸 영화제는 세계 3대 영화제 가운데 하나로 다음 달 17일부터 28일까지 열리고 올해 2년 만에 정상 개최됩니다.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커상 1차 후보에 함께 올랐던 작품은 물론이고 최근 안데르센상과 일본 서점 대상을 받은 책들도 인기가 높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저주에 쓰이는 물건일수록 예쁘게 만들어야 한다. 저주토끼는 대대로 저주용품을 만들어온 할아버지와 손자의 복수 이야기를 기발한 상상과 세련된 문체로 다뤘습니다. SF와 호러를 결합한 소설집으로 부커상에 도전하는 정보라 작가는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있다며 원래 세상은 쓸쓸하고 인간은 외로운 존재라는 생각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쓸쓸하다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세상은 계속 어느 정도는 불의하고 부정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사회도 어느 정도는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그냥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도시의 사랑법까지 두 작품을 부커상 1차 후보에 올린 영어 번역가 안톤 허. 그는 놀라운 상상력과 함께 문학성과 문체가 돋보이는 작가를 발견하고 즐겁게 번역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굉장히 참신했고 그냥 저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읽자마자 이거는 영문권에 너무나도 잘 먹힐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정말 확 들었기 때문에 후보가 6편으로 압축된 부커상 수상작은 다음 달 26일 발표됩니다. 부커상 후보 지명으로 책 판매는 급증했습니다. 일본 서점 대상을 받은 손원평 작가의 30의 반격도 인기를 얻고 이수지 안데르센상 수상자의 최근작 여름이 온다는 요즘 하루에 1,600권씩 팔립니다. 최근 부커상을 비롯해 국제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거나 수상한 분들이 많은데요. 이들 작품들은 이전의 판매에 비해서 4-5배가량 판매가 신장하였고 출판계는 수상의 낭보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다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낮 동안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은 한낮에 예년 수준인 18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근길 무렵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충북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9도, 광주 21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해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전국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부에서 집중 진단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